안녕하세요. 오늘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 우연히 구해준 한 여자가 무너져가던 한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제 차 앞으로 갑자기 한 여자가 쓰러졌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그녀를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여자는 휠체어에 의지하던 제 어머니를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에게 통쾌한 대가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은 김민우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김민우는 38살이었습니다. 작은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고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 한쪽에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김태성이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 정영숙은 친정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실질적인 소유주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평생 일군 의료기기 회사를 끝까지 지켜낸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회사를 자신의 또 다른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뒤로는 회사 경영을 오랜 세월 남편 김태성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는 대표이사이자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안팎을 좌지우지해왔습니다. 문제는 한 해 전 봄부터 시작됐습니다. 회사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임직원과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환한 미소로 축하 인사를 건네던 정영숙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휘청거리던 그녀는 그대로 단상 위에 쓰러졌습니다. 장례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급히 실려간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뇌출혈이었습니다. 8시간 가까운 큰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다리는 그대로 마비된 채 깨어났습니다. 민우는 그날 이후 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비워두는 날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김태성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내가 의식 없이 누워있던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병원 보호자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막 의식을 되찾아가던 즈음 아버지는 한 여자를 본가 식탁에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비서실 새 직원이라고 소개한 그 여자가 바로 윤혜란이었습니다. 30 후반의 차갑고 화려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듯 자연스럽게 영숙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버젓이 윤혜란을 본가 안방까지 들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내가 쓰던 침실 옷장을 통째로 비우고 그 자리에 내연녀의 옷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민우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릴 뻔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가까스로 참은 그날, 민우는 본가의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쾅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아버지와 사실상 절연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본가에는 발길을 끊었고 회사에서도 아버지와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민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오직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일을 정리하고 외곽의 별장으로 내려와 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 별장은 정영숙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옮겨와 머물고 있는 조용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날도 민우는 늦은 밤 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늦게까지 회의를 마치고 부랴부랴 차에 오른 길이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까다로운 협상이 길어졌고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를 사들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잊은 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을 벗어나자마자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사납게 두드렸고 와이퍼는 정신없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앞차의 빨간 미등조차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 길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2차선 시골길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도로 위에서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사이로 도로 한복판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비에 가려 짐승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휘청거리며 두어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더니 그대로 도로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깊게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빗물 위에서 길게 미끄러지며 차가 비스듬히 멈춰 섰습니다. 전조등 불빛 끝에 사람의 형체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민우는 안전벨트를 풀고 곧장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한순간에 어깨와 머리를 흠뻑 적셨습니다. 도로 위에는 한 젊은 여자가 비에 젖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부비친 것은 아니었지만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여자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쥔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민우가 빗속에서 다급히 외쳤습니다. 여자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길게 흘러내린 검은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힘겹게 움직이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요.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주변에는 불빛 하나 없는 외진 시골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우는 망설임 없이 여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비에 젖은 옷 사이로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응급실까지는 1시간 가까이 차를 몰아야 했습니다. 민우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도착합니다. 조수석에서 그녀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평소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빗길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시내 끝자락에 응급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진료를 받은 여자는 급성 위경련과 심한 탈수,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위가 텅 비어 있었고 혈압도 정상치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수액 2개를 한꺼번에 맞으면서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영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낯선 여자를 두고 그냥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응급실 보호자석에 앉아 그녀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응급실 유리창에 어슴풀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혼자 짊어져 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던 민우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만남이 어쩌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장 살림을 도와주는 최미숙 여사가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오랜 세월 정영숙 곁에서 묵묵히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이 회사 회장 사모였던 시절부터 한 가족처럼 지내온 든든한 우군이기도 했습니다. 민우와 어머니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밤새 응급실에 있었다는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민우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갠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비를 맞은 꽃잎 위로 영롱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정원 끝 산책로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만났던 강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민우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지나치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민우는 그녀가 별장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옆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빙긋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별장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영은 2달 전 아버지를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서영의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서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던 단순한 어른이었습니다. 말년에 위암 판정을 받고도 자식들에게 부담될까봐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서영이 그 사실을 안 것은 아버지가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어진 뒤였습니다. 서영은 다니던 대학병원을 휴직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곁을 지켰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영아, 시골집은 내 거다. 그 집만은 내가 꼭 지켜라. 그 한마디가 서영에게는 유언이었습니다. 서영은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버지가 남긴 시골집으로 내려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빠 강도진이 사업 실패로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진은 어릴 때부터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점잖은 척했지만 뒤에서는 동생 서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도진은 사업을 한답시고 부모의 노후 자금을 거듭 끌어다 썼습니다. 이미 부모님의 노후 자금과 서울 아파트 처분 대금 대부분을 자기 손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병원비조차 사실상 서영이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진은 아버지가 서영에게 증여해 둔 시골집까지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집도 팔아야지. 너 혼자 다 가지겠다는 거야? 찾아올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 가구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영은 끝까지 집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압박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날이 늘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결국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극심한 복통으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영숙은 서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겠구나.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정영숙을 돌보던 기존 간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더 이상 일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민우는 급히 새 간호사를 구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대학병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 입주 가능,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며칠 동안 면접을 봤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접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강서영이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대학병원에서 12년을 근무한 경력 있는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신경외과 병동에서 뇌출혈 환자들을 가장 오래 돌본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민우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면접 내내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차분한 말투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면접 마지막에 영숙이 직접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강 간호사,
이 늙은이 잘 봐줄 수 있겠어. 서영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동안만큼은 사모님께서 외로우실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서영이 별장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정원에는 새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강서영이 별장에 들어온 뒤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 간호사는 정해진 업무만 묵묵히 처리했습니다. 체온 재고, 약 챙기고, 식사 도와드리는 것 외에는 거의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달랐습니다. 정영숙을 환자가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숙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과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영숙이 좋아하는 노래를 작게 틀어두었습니다. 직접 부드러운 죽을 끓여 따뜻하게 데워드렸습니다. 저녁이면 옛 사진첩을 꺼내 함께 추억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숙은 어느새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김태성과 처음 만났던 대학교 캠퍼스 이야기. 회사를 물려받던 날 외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건네신 한마디. 민우가 갓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아 올리던 순간의 감격.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정원 한쪽에 작은 꽃밭도 만들었습니다. 흙을 고르고 모종을 심고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사모님, 꽃은 사람 마음을 닮아요. 사랑을 주면 반드시 다시 피어나거든요. 영숙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영이 별장에 들어온 지 한 달쯤 되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가끔 찾아오던 위급한 발작이었습니다. 서영은 즉시 영숙의 자세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응급약을 정확한 양으로 투여하고 동시에 침착하게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민우가 부랴부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영숙의 호흡이 안정된 뒤였습니다. 당직 의사는 민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옆에 계신 간호사분이 정말 잘 대처하셨어요. 민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영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영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서영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혈색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다시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영숙의 다리를 직접 마사지해 드렸습니다. 근육이 굳지 않도록 작은 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갑자기 휠체어 손잡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영이 깜짝 놀라 손을 내밀려는 순간 영숙은 떨리는 두 발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서영의 부축도 없이 휠체어도 없이 영숙은 거실을 가로질러 창가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영숙도 창가에서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서영아, 나 걸었다. 정말 걸었어. 그날 저녁 별장에 도착한 민우는 어머니가 자신의 품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서영과 영숙은 그런 민우의 등을 함께 토닥였습니다. 세 사람의 별장에는 그렇게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서영은 민우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영숙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호두과자와 약과를 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서영은 반죽을 빚었고
민우는 어설픈 손길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부엌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민우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구나.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우 역시 어느 순간부터 서영에게 마음이 깊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 혼자 큰 상처를 안고도 밝게 웃는 모습, 정원에서 꽃을 매만지며 잔잔히 미소 짓는 모습.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서영 역시 민우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늘 자신을 먼저 배려해 주는 사람. 지친 자신의 마음을 말없이 지켜봐 주는 사람. 서영에게 민우는 처음으로 믿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 별장의 정문 앞으로 검은 외제 세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윤예란이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정장에 굵은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 그녀는 별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보던 영숙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윤혜라는 영숙 앞에 마주 앉으며 입꼬리를 차갑게 올렸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 회사 지분 정리하시죠. 회장님 뜻이에요. 영숙은 침착하게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윤혜라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환자가 회사 일에 신경 쓰면 몸만 더 상하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회사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서영이 마침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윤혜라는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쪽이 그 간호사. 그날 윤혜라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영숙을 압박하다 돌아갔습니다. 서영은 떨고 있는 영숙을 안아 침실로 모셨습니다. 영숙의 건강은 한순간에 다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이번에는 서영의 오빠 강도진이 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집 당장 내놔. 너 혼자 다 먹으려는 거냐? 서영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정원에서 산책 중이던 영숙도 크게 놀라 휘청거렸습니다. 민우는 침착하게 영숙을 안으로 모신 뒤 조용히 경찰을 불렀습니다. 도진은 계속 큰 소리를 치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별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흔들리는 서영의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제가 매입하겠습니다. 서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는 다음 날 변호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세대로 정당하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도진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훗날 서영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서영은 끝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민우는 담담하게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누군가는 당신 편이 되어줘야 하니까요. 서영은 그 한마디에 오래 참아온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숙의 건강이 점점 회복되자 김태성과 윤혜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는 순간 회사 지분과 경영권이 그녀에게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빼돌려 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윤혜라는 먼저 서영을 돈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별장 근처 카페로 서영을 불러내 두툼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우 곁에서 깨끗하게 떠나요. 원하는 금액을 말해보세요. 2배도 3배도 드릴 수 있어요. 서영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 댁에 있는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자 내연녀는 더 비열한 방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숙이 평생 아끼던 결혼 반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별장 가사도우미 한 명이 우연을 가장해 서영의 가방을 뒤졌고 그 안에서 영숙의 반지가 떡하니 발견되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이어 서영이 영숙의 약을 몰래 바꿔치기 한다는 소문까지 별장 안팎에 퍼졌습니다. 별장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영숙마저도 잠시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함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서영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봐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장의 모든 폐쇄회로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가사도우미 한 명이 윤예란이 보낸 봉투를 받고 서영의 가방에 반지를 몰래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가사도우미를 따로 불러 압박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끝내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같은 시기 민우는 한 사람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회사 회계팀의 박 차장이었습니다. 박 차장은 김태성이 오랜 세월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았지만 영숙 사모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 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민우와 박 차장은 늦은 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박 차장은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자료들 부디 영숙 사모님을 위해 잘 써주십시오. 봉투 안에는 김태성의 차명 계좌 내역과 허위 계약서, 그리고 윤혜란과의 통화 녹취 파일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증거가 한 장씩 늘어날수록 민우의 결심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이 다시 서영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깔끔한 양복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그 김민우라는 놈 곧 망할 거야. 그 집 식구들 다 끝났다. 너 혼자라도 살아남으려면 지금이라도 그 집 나와라. 도진은 윤혜란에게 매수당해 동생까지 모함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날 밤 오빠와 마지막 통화를 끊으며 흐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모든 증거를 들고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 안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대표이사 김태성의 비리 의혹 보고와 거취 결정. 민우는 차분한 얼굴로 두툼한 자료, 봉투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사진 7명이 양쪽 긴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김태성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윤혜란이 화려한 붉은 정장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다시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정영숙이 직접 회의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에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영숙은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를 하고 평소처럼 부드럽지만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김태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태성과 윤혜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자료를 한 장씩 펼쳐 놓기 시작했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 허위 계약서, 회계 장부 조작 흔적, 그리고 결정적인 녹취 파일. 모든 진실이 환한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김태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내 아들이 회사를 빼앗으려는 짓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한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편으로서도 경영자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성은 그 한마디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다시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윤혜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러시는 거죠? 나도 이 회사에 권리가 있어요. 이사 한 명이 차분히 말을 받았습니다. 윤혜란 씨는 회사 직책도 없으시고 정씨 부인도 아니십니다. 외부인이신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실 자격은 없습니다. 윤혜란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발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태성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했습니다. 윤혜란 역시 회사와 본가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까지 김태성을 향해 발악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약속했잖아. 김태성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영숙의 자리를 빼앗아 온 두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두 사람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민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영숙의 표정은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후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영숙은 별장으로 찾아온 서영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구나. 서영은 영숙의 품에서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얼마 후 도진이 별장으로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도 양복도 없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에 헬쑥한 얼굴을 한 도진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못난 오빠였다. 도진은 윤혜란에게 매수당해 동생을 모함하려 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런 오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겠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숙은 건강을 빠르게 되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정원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별장의 작은 꽃밭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민우는 서영을 별장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정원의 장미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영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 오는 그날 도로 위에서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평생 제 곁에 있어 줄래요? 서영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두 사람의 손이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멀리 별장 창가에서는 영숙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별장 정원에는 하얀 꽃아치가 세워졌고 친지들과 회사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영과 늠름한 모습의 민우가 정원 길을 따라 나란히 걸었습니다. 혼주석에는 다나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는 모습을 바라보던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영숙은 짧지만 묵직한 축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새 며느리가 아니라 새 딸을 얻습니다. 비 오는 그날 밤 서영이가 우리 가족에게 와준 것이 제 평생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객석 곳곳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이 끝난 뒤 서영은 혼주석 앞으로 다가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 할게요. 영숙은 서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민우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우연히 구해준 한 여자. 그녀는 휠체어에 의지하던 어머니를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져가던 가족을 되살렸고 민우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에는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웃음만이 남았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우연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폭우 속에서 시작된 한 번의 만남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